김원장 박은영의 머니머니 시즌2 오늘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됩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네. 너무 많은 칭찬들이 네. 뭐 너무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다들 대부분 칭찬들을 써주시는데 1편에 비하면 박은영 아나운서 예쁘다는 그런 댓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댓글 자체가 있으니까요. 너무 줄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뭐 칭찬 아니고 따끔한 네. 채찍도 괜찮잖아요. 네. 저희 네. 질문 환영합니다. 질문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 올려주신 분 계신데 네. 민식707 아이디 쓰시는 분, 네. 야, 중2 때 기자님의 책을 접하고 네. 경제를 저의 진로로 삼았다며. 네. 이럴 때 기분 어떠세요? 훌륭하네요. 지금 고3이 됐다고 하시는데요. 네네. 민식 707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이제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끝나고 난 뒤겠네요. 네. 잘 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겠죠? 네. 이분의 질문은 외환 당국에서 환시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출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네. 시장의 논리에 그냥 맡겨두는 것과 네.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부는 일단 우리 돈의 가치를 낮게 해서 수출 기업들 유리하게 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키워서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돈의 가치를 좀 평가절하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는 아무래도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니까요. 네. 그래서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낫지 않겠느냐. 또 반대의 이론은 그렇게 해서 우리 돈의 가치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서 또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우리 돈의 가치를 좀 낮춰서 일단 수출을 좀 많이 하고 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텔8969 쓰시는 분은 네. 최고의 투자는 빚을 지지 않는 것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감명을 받으셨나 봐요. 네. 저희 엄마께서 미래에 어떤 남자 만나서 어떻게 살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스갯소리로 돈 많은 남편 잘 만나서 빚 없이 살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조언하자면 돈 많은 남자보다는 돈 버는 법을 아는 남자를 또 한 가지 만나시길 배웠네요. 권해드립니다. 블루9데이, 블루9데이님께서 시즌2 언제 하나 했더니 이제서야 하시네요. 홍보 좀 많이 하세요라고. 모르셨나 봐요. 네. 유튜브, 그다음에 KBS 홈페이지, 뭐 팟캐스트로도 등등등.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홀리러브 8807님이 저도 구두 좋아합니다. 구두 개입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박은영 아나운서도 구두 좋아하시죠? 네. 네, 전 제 돈 주고 삽니다. 이상 5분께 저희가 네. 자그마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찬 댓글들 많이 달아주세요. 네. 자, 머니머니 시즌2 네 번째 시간 오늘의 공부 시작합니다. 원장님, 네. 2개월 연속 경상수지가 흑자다. 네. 그리고 일본을 앞질렀다.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액을 일본을 앞질렀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장사를 더 잘해서 돈 많이 남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제 경상수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 수지가 있어요. 상품 물건 판 겁니다. 물건 만들어서 판 겁니다. 판 돈과 그러니까 수출한 것과 수입한 돈의 차익. 우리는 주로 흑자를 보죠. 무역 수지라고도 합니다. 물건 수출하는 걸 무역이라고 하니까. 상품 수지 우리가 여기서 제일 돈이 많이 남습니다. 경상수지 중에서요. 서비스 수지란 수지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수지 좋아하시나 봐요. 팬입니다. 그 박은영 아나운서 예를 들어 유학을 갔다. 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달러를 쓰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가 나가는 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네. 우리는 서비스 수지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일 것 같네요. 그럼요. 네. 유학도 많이 가고 워낙 아무래도 많이 가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돈보다 우리가 외국 나가서 쓰는 돈이 더 많죠. 여행도 그렇고요. 네. 이 부분은 마이너스지만 이제 소득 수지 같은 건 이제 돈의 움직임입니다. 돈의 움직임.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가 우리 기업으로부터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좋은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아간다면 네. 외국으로 송금되겠죠. 우리 돈이 빠져나가겠죠. 네, 이걸 소득 수지라 그럽니다. 이런 걸. 중요한 건 무역 수지입니다. 무역 수지가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수입보다 수출을 더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차익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상 최초로요. 일단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다는 건 네. 적자가 아니니까 좋다는 느낌도 들고 네. 일본을 앞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기분은 좋아지는데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도 많이 줄었거든요.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졌는데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 안에서의 소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좀 더 나가면 내수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덜 쓰다 보니까 소비가 줄고 그래서 소비가 줄다 보니까 우리가 덜 수입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격차가 커져서 우리가 더 많이 남겼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죠. 자급자족하는 시대도 아닌데 네. 조금 문제가 있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다, 또 일본을 넘어섰다는 관련 뉴스 한번 보고 가시죠. 지난 8월까지 쌓인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전체 흑자액도 일본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정다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까지 우리 경상흑자는 422억 달러를 넘어 일본을 7억 달러 차로 따돌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1980년 이후 처음입니다. 추세를 봐도 우리는 1분기부터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호조를 이어간 반면 1월부터 적자로 시작한 일본은 2분기 들어 흑자가 뚜렷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전체로도 우리가 일본을 29억 달러 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은영 씨 여기서 문제예요. 그럼 또 문제 내세요? 수출이 늘면요. 자꾸 시험에 들게 하셔. 자,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서 우리가 달러를 많이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왜요?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으니까. 왜 그럴까요? 별들에게만. 어렵지 않아요? 은영 씨가 만약에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어요. 그럼 이걸 바꿔가지고 종업원들 월급도 주고 기계도 새로 사고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달러를 많이 갖고 들어왔죠. 달러를 많이 갖고 들어와서 우리 외환시장에 풀겠죠.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 이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달러가 많아지니까 시장에서 배추나 딸기나 장미나 양이 많아지면 가격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달러를 많이 갖고 들어왔잖아요. 달러 값이 떨어져요.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우리 돈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니까 네. 미국이 또 한마디 했어요. 쓴소리를 했네요. 그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경고했어요.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 정부가 투기 세력이 우리 외환시장을 너무 교란시킨다, 불안하다.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또 미국에서 무슨 소리냐?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한국 너희가 장사를 잘해서 너희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너희 돈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한국 정부가 왜 거기서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경고를 냈어요. 자, 이상하네요. 자연스러운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외환시장 이야기는 뭐 아무래도 어렵죠. 돈 이야기인데 재미없는 게 외환시장이에요.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돈 이야기는 다 재밌는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게 자꾸 얘기를 하고 안정적인 어려워요. 게 제일 어려워요. 좋다. 재밌는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번 돈, 경상수지로 이렇게 남긴 돈들, 그럼 어디 있어요? 그 달러가 남았으면? 어디 있대요? 우리 제 방엔 없어요. 그 개인이나 기업이 번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개인이나 기업의 곳간에 들어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외환보유고는 어디 있어요? 외환 보유고요? 네. 정부가 갖고 있겠죠. 한국은행이 갖고 있겠죠. 네. 중앙은행이 갖고 있겠죠. 중앙은행 곳간에 있겠죠. 이게 틀려요. 어려운 것 같지만 당연한 이야기예요.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달러는 삼성전자가 갖고 와서 달러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돈으로 바꿔서 유보시켜 놨겠죠. 어딘가 네. 삼성전자 곳간에 넣어놨겠죠. 외환 보유고는 그거랑 다른 달러예요. 정부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외환 보유고는 정부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특히 정부가 뭉칠 돈, 특히 달러가 부족할 때 정부가 예를 들어 미국 채권을 갚아야 한다든지 발행해가지고 만기가 돼서 갚아야 한다든지 또 그 채권을 다시 만기를 연장할 때 이걸 차환이라 그러는데 뭐 그런 돈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조달할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중앙은행 곳간에 놔둔 돈이 외환보유고예요. 네. 아시겠죠? 자, 돈을 벌어와서 네. 정부가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면 네. 우리 외환 보유고의 금액은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돈을 벌어오는 건 삼성전자나 같은 기업이나 개인이잖아요. 그 곳간은 다르단 말이죠. 정부 곳간은 외환보유고는 따로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외환보유고의 달러는 어떻게 늘어나냐 이거죠. 헷갈리죠. 왜 그러냐? 정부가 아까 외환시장 개입한다 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을 때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하려면 외환시장 가서 달러를 마구 사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정부가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들였다면 우리 돈을 주고 우리 돈 원화를 마구 주고 달러 좀 주세요. 네. 달러를 마구 사들였다면 이렇게 사들인 달러를 어디 갖다 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외환보유고예요.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쓰려고 네.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있을까?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요. 3,300억 달러 정도 있어요. 억 달러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가장 풍성한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 왜요? 써 있어요. 장사를 가장 잘하잖아요. 아 근데 네. 외환보유고가 많이 쌓여있다고 좋은 건가요, 그럼?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고 생각해봐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있잖아요. 국간에. 3조 4천억 달러나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달러 값이 1% 떨어지면 중국이 쌓아둔 그 자산이 1%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네. 마치 은영씨 주식형 펀드 자산이 가치가 1%씩 떨어지는 것처럼요. 배 아프네요, 갑자기. 얼마나 아픈지 아시겠죠?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너무 없어가지고 98년도에 IMF 온 거잖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돈 빌리고. 그럼요. 우리가 달러 결제할 일이 많았었는데 이런저런 돈 빌려올 일이 많았는데 충분히 있었는데 왜 외환 위기가 생겼냐? 그야말로 외환 위기잖아요. 네. IMF 위기가 외환이 부족해서 생긴 위기. 우리가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돈 빌려준 세계 각국의 정부와 은행들이 네. 내나 그랬어요? 빨리 줘. 한국 망한데 이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위기가 우리 이렇게 와버렸고 건재한데. 우리는 IMF 국제통화기금 통해서 거기서 이제 뭉칫돈을 빌려받으면서 그냥 빌려주겠어요, 돈을? 너희 우리 말 들어 하면서 이런저런 감나라 배나라 우리 경제에 개입을 많이 했죠. 야, 그러면은 뭐 그 금리와 마찬가지로 네. 너무 높아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네, 또 여기서도 안정적이게 가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자, 하나만 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돈이 있고 시중에 풀린 통화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중앙은행이 또는 정부가 담당하는 게 재정이고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푸는 돈을 통화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어떻게 들리는지 좀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은영 씨가 네. 박은영 아나운서가 살림을 하잖아요. 이 돈은 재정이에요, 통화예요? 재정이요. 재정이죠. 나라 살림도 재정이에요. 기획재정부 그럼요.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럼요. 그런데 시중에 풀린 돈은 통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정부가 댐을 짓는다. 정부 예산으로 짓겠죠? 세금 걷어서 이건 뭐예요? 재정이요. 그건 재정이죠. 무상급식 예산 가지고 논란이 있잖아요. 이 예산은 뭐예요? 통화예요, 재정이에요? 재정. 재정이죠. 그러면 FRB가 재무부 채권을 사서 그 산 돈으로 현금이 재무부로 들어가서 그 돈을 푼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통화 정책. 네. 아시겠죠?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돈은 재정이라고 보고 네, 시중에 정부가 풀리는 푸는 돈은 네. 통화라고 보면 시중에 될것 풀린 같습니다. 돈은 통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오늘 머리는 어디서 하셨어요? 미용실에서 했습니다. 쪽진 거 같죠? 저 개구리 왕눈이의 여자친구 아롬이. 개구리 왕눈이시네요. 자, 오늘은 경상수지와 그리고 재정과 통화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별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장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네.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왜요? 대본에 다 수빈이라고. 조수빈과 박은영을 지금 헷갈리시는 분은 대한민국의 우리 김원정 원장님밖에 없을 겁니다. 코스피가 2년여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개인 투자자의 성적은 꽤 좋지 않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코스피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외국인들이 40일 넘게 순매수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게 별로 뉴스가 안 돼요. 왜냐하면 늘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이후에 코스피는 정말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는데 요 기간 동안만 봐도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0개를 살펴봤더니 10개가 다 떨어졌더라. 하나도 너무하네. 오른 게 없더라. 아니 정말 평균 그렇네요. 12%가 떨어졌더라.
이렇게 잘 고르기도 쉽지 않죠.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산 10개 종목은 평균 12.8%나 올랐더라. 기관 투자자들이 샀던 10개 종목도 8개 종목이 올랐더라. 개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사들인 10개 종목은 내렸더라. 왜 그럴까요? 아니, 네. 지난 8월 이후 정말 외국인 주도로 시작된 상승장에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다. 네. 이렇다면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 정보가 좀 없다거나 정보가 없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네. 더 돈을 많이 붓기 때문에 그렇거나 네, 뭐 이런 이유일 것 외국인들이 같은데. 워낙 뭉칫돈을 갖고 다니니까 그 탄환이 이른바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네.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6% 이상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 연동한 주식 상품만 가입했어도 지수 연동형 상품에 가입해 있죠, 펀드에. 그랬어요. 그러면 지수가 오르는 것만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좋은 기업들이에요. 우리 개인들이 산 기업들이 무슨 나쁜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작전주도 아니고 LG전자, 네.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상선, 셀트리온 이른바 이런 업종 대표주들인데. 대표주들이에요. 그런데 떨어져요. 이거 주최측 농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박은영 아나운서가 지적한 것처럼 정보의 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지나치게 자주 사고 파는 거,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 여러 개 있지만,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건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군요. 빚내서 투자해도 어쨌든 그 종목이 오르면 오를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을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산들, 내 네. 돈으로 주식을 산들 그 종목의 수익률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있어요. 주식 관련 빚이 지난 10월까지 해서 벌써 13조 원을 넘어섰어요. 네. 빚을 내서 주식을 산다. 지난주 신용카드 빚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여러 이런저런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당장 돈이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저 좋은 주식을 살 텐데 이럴 때가 많잖아요. 이런저런 대출의 함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증권사들이 나쁘게 말하면 덫을 쳐서 네. 특히 어떤 사람들이 덫에 걸리게 하느냐. 단시간 내에 작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덫에 걸리도록 증권사들이 여러 대출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교묘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관련 빚이 13조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증권사들은 네. 뭐 주식이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그냥 거래량만으로 가지고 네. 이자를 받아서 앉아서 쉽게 돈을 벌겠네요. 증권사들이요.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신용거래융자가 있고요. 네. 예탁증권, 주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탁론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스탁론인데,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4조 5천억, 7조 4천억, 1조 3천억씩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 받았으면 이자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4년간요, 신용거래 융자로 개인 투자자들이 낸 이자만 1조 5천억 원이에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1조 5천억 원을 벌어봤자 이자로 내야 되니까 본전인 거예요. 주식 투자해서 신용거래 융자로 대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1조 5천억을 벌어봤자, 물론 뭐 수십만 명이겠지만 그래봤자 본전밖에 안 돼요. 왜 이런지 알겠죠. 네. 또 하나는요, 이자율을 결정하는 거. 이자율을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돈을 얼마의 이자율에 빌려왔나. 조달금리라 그래요. 은행이든 뭐 사채업자든 이 돈을 어디서 끌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조달금리가. 근데 증권사 비싸게 요즘 워낙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조달하는 금리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꼬아오는 금리가 뭐 3% 많아야 4%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5%에서 많게는 높게는 12%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얼마나 많이 남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누군가가 돈을 떼어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출금을 갚지 않을 그 가능성에 연동하잖아요. 그런데 증권사는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이 정도 선이면 위험하겠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이 예수금과 합쳐서 주식이 내가 빌려준 돈보다 평가 금액이 내려가는데 위험하다 싶으면 내 허락도 안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네. 반대매매 해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손해볼 일이 거의 없어요.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리스크가 낮으니까 이자율이 낮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율이 그렇게 낮지도 않단 말이죠. 5에서 12%까지 이렇게 낮지도 않은데, 그런데 소비자들은 카드론이나 뭐 대부업체는 20%, 30% 이자 받는데
주식 관련 대출은 뭐 10%, 12% 이렇게 돈 빌려주니까 싸구나, 이자율이 네. 낮구나 이렇게 대출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군요. 네, 금감원도 그래서 니네 리스크에 비해서 대출 연체율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자율이 높으니까 내려라. 금융감독원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네. 빌려가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시장 원리가 작동을 안 해요. 돈 빌리겠다는 사람들이 이 이자율에도 돈 빌리겠다는 주식 투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증권사들 배짱이에요. 금감원 말도 잘 안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주식 대출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동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나요? 대출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식 대출은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어머나. 그러니까 박은영 아나운서가 합리적으로 주식을 샀다 이거예요. 네. 근데 가만 놔두면 이 주가가 오르겠구나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자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요, 투자자는 주식을 사놓고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겠어요? 마음이 급해서? 아니죠. 주식 투자에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때 유리한 점이요, 살 시점과 팔 시점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자율이 자꾸 올라가요. 또는 내가 갚아야 할 만기가 다가오는데 주식이 계속 주가가 내려가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결국 지는 거예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주식 대출을 덫이라고 좀 과하게 표현했잖아요. 왜 덫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장 흔한 거예요. 증권사의 신용대출. 이 신용대출 받는 분들 수십만 명이에요. 만약에 계좌에 1천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근데 대출은 한 1.5배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대출금은 500만 원 되죠. 그러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1,500만 원이죠. 네. 근데 담보 유지 비율이 140%다. 이 말은 제가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증권사에서 빌려준 돈이 500만 원이죠. 담보 유지 비율이 140%면 700만 원이죠. 네. 제가 1,500만 원 갖고 투자했는데 7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예외 없이 반대 매매 들어오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1,500만 원이니까 700만 원까지 떨어지려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800만 원 정도 여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반토막 나지 않은 이상 그런 대로 증권사의 신용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런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게 스탁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손해보험사들, 캐피탈사들, 이렇게 이른바 뭉칫돈을 빌려주는, 나쁘게 표현하면 돈놀이하는 네. 금융기관에서 증권사와 연계해서 스탁론이라는 온갖 대출을 만들어내요. 이 대출은, 증권사 신용대출은 6개월밖에 안 빌려주거든요. 네. 그런데 스탁론은 보통 많게는 3년, 5년도 빌려줘요. 네, 좋죠? 그러네.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좋죠? 빌려주는 것도 4배, 5배, 500%까지 빌려줘요. 1천만 원 있다면 4천만 원. 4천만 원 더 주면 5천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돈 네. 1천만 원에 스탁론 4천만 원 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5천만 원 내가 투자했어요. 4천만 원은 빚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스탁론은 담보유지 비율이 한 110%, 어떤 데는 107%도 있더라고요. 네. 110%라고 가정해봐요. 4천만 원 빌렸죠? 4천만 원 빌렸는데 담보유지 비율이 110%예요. 1,100만 원. 4,400만 원이죠. 그렇죠. 4,400만 원이죠. 네, 많이 힘들어요. 자,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 돈이 4,400만 원으로 네. 떨어지면 600만 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요. 불과 10 몇 %, 12% 정도만 떨어져도 아이쿠. 반대 매매가 들어가요. 그렇군요. 얼마나 내 의지와 무서워요? 상관없이. 얼마나 이 스탁론이라는 주식이 무서워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이자율이 싸요? 한 6%로 빌려줘요. 이렇게 싸게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나의 신용도 잘 모르면서 3배, 4배까지 돈을 빌려주면서 그것도 5년 안에 갚으시라. 네. 장기간에 대출해주면서 싼 이자로 왜 빌려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보다 좀 쉽게 싼 이자로 빌려주는 데는 뭔가 비밀이 있고 네, 뒤에 구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경제학에서 시장 경제에서 뭔가 우리 기대 이상으로 우리 투자한 것보다 우리가 감내한 리스크보다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이 온다면 네. 이윤이 온다면 혜택이 온다면 그건 뭔가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투자를 하거나 뭐 주식을 해도 네. 빚을 내서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네. 지난주에는 신용카드 대출의 무서운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오늘은 주식 이 투자의 대출에 대해서 네. 굉장히 무서운 비밀을 듣다 보니까 네. 그냥 저는 월급 통장에 저금하고 말래요. 빚내서 투자하는 건 좀 어리석죠. 신용카드 대출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다수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빌려줘요. 그래서 무섭다. 서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 금융가의 월가에서 생겨난 말 중에 하나가 약탈적 대출이에요. 영어 단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약탈은 뺏는 뭐, 거고 예. 대출은 빌려주는 건데 뺏고 주는 걸 다시 다 같이 한다고요? 박은영 아나운서가 갚을 걸 알고 선량한 이자율을 받으면서 내가 빌려주면 이것이 정말 선량한 대출인데 네. 내가 돈을 10명에게 빌려주는데 2명, 3명은 못 갚을 걸 뻔히 알아요. 이 사람들에게 높은 연체 이자를 받을 걸 예상하고 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담보를 뺏어올 걸 각오하고 빌려준다면 네. 이 대출은 약탈적 대출이에요. 정말 나쁜 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사람 봐가면서 빌려주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잘생겼다고 돈을 척척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네.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제가 끝으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손해보험사나 캐피탈사가 증권사와 연계해서 이렇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데 거의 6% 가까운 돈을 빌려주는데 그들이 과연 우리가 돈을 다 갚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빌려줄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네, 돈 빌리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니뭐니 네 번째 수업이었는데요. 오늘은 외환 보유고와 재정과 통화 그리고 약탈적 대출이라는 무시무시한 것까지 배웠습니다. 경제 상식은 늘어가는 반면에 네. 배우면 배울수록 이 돈 빌리기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빚 함부로 내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어떤 경제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